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에서 수입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훈풍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한풀 꺾이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나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 있죠. 바로 정유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정유주들을 향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를 통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들 더해지고 있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정유주들의 정제 마진에 대한 그 좋은 점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유주들 과연 언제까지 호실적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정유주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기업들은요, 원유를 구입한 다음에 정제를 하죠. 그리고 휘발유나 경유 그리고 항공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마진이 발생을 할 때는 석유 제품 팔아들이는 가격과 사들이는 원유 비용을 빼게 됐을 때 정제 마진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는요, 단순히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의 진짜 수익원은 우리가 정제를 한 다음에 남는 마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의 상승이 정유사들에게는 무조건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유의 가격과 제품 가격의 마진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유 가격이 전쟁 리스크를 통해서 급격하게 튀어오르는데 제품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마진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요. 지금처럼 원유 가격의 들썩임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오히려 마진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유 조달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석유 제품에 대한 공급 부족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에 대한 개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유사들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들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정제 마진으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건데 현재 구간 정제 마진이 얼마나 좋을까요? 두바이유와 복합 정제 마진의 가격의 그래프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 선이 두바이 유가고요. 그리고 흰 색깔 선이 복합 정제 마진인데 복합 정제 마진이 2026년 들어서 가파르게 튀어 올랐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죠. 이렇게 튀어 오른 만큼의 정제 마진의 개선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O일 같은 경우에는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41달러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 정유사인 발레로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39달러 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보다 우리나라 기업의 정제 마진의 개선세가 훨씬 더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 이전이 약 10달러였는데 그것보다 지금 4배가량 오른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올해 하반기도 30달러 그리고 내년 평균도 19달러가량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보다는 떨어지긴 합니다만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내년까지는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쟁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제 마진의 그 파이 자체, 그 캐파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제 마진이 왜 이렇게 높은 추이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선 원유와 그리고 정제 마진에 대한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을 원유랑 그리고 제품들이 통과를 하는데 전쟁 전에는 지금 하루에 1,800만 배럴가량이 이동을 했고요. 8월을 기준으로는 200만 배럴 수준으로 전쟁 전에 10분의 1 수준으로 물동량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라던가 아랍에미리트에 관련된 송유관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선박 간의 환적을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에 대한 부담
부담이 다른 경로를 찾으면 찾을수록 완화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정유 설비 같은 경우는 우회가 불가능하죠. 지금 중동의 정유 설비가 많이 파손이 됐고 러시아의 정유 시설 공격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유 설비를 짓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요. 이게 한 번에 복구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제품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유의 조달은 개선되고 있는데 제품 공급 부족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의 강세가 현재 구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는요, 길을 우회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정유 공장은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제 마진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나면 정유 관련된 기업들의 호황도 끝이 날까요? 그거는 아니다.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루트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원유 조달이 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유 시설을 복구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가공해서 만드는 석유 제품의 생산의 정상화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산이 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장에 그 물건을 푸는 게 아니고요. 재고를 먼저 축적을 하고 일정 부분 이상 축적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장에 풀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정제 마진에 대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 유분의 재고를 보게 된다면 이 중간 유분 같은 경우 난방유라던가 경유를 포함하고 있는 재고인데 지금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재고가 현재 구간 이미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의 상업용 석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14년 4월 이후에 최저치고요. 미국의 중간 유분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람코에서는 재고 보충을 위해서 최대 18개월, 1년 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정제 마진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품은 비싼데 원유가 싸지게 된다. 이것 또한 국내 기업들에게는 좀 호재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OSP의 가격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OSP란 사우디가 아시아 정유사에 적용하는 원유의 공식적인 판매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유사들은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에서 원유 비용을 뺀 가격이 정제 마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OSP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OSP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9 이상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8월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7월 달에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지금 감소해서 20년 부근가 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유안타 증권에서는 OSP가 $1가량 하락하게 됐을 때 S-오일의 연간 영업이익이 3천억 원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의존도가 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원유의 도입 비용이 하락을 하고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 확대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S-오일에 대한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안타증권은 S-오일이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지난해보다 21배가량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게 됐을 때 3분기 5천억 원가량을 전망을 했다가 1조 3천억 원까지 지금 전망치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올해는 5조를 넘길 것으로 봤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2110%가량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내년 역시나 2조에서 4조가량으로 한 2배가량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건데 내년에는 샤인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적인 가동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에 완공이 됐고 4분기에 테스트를 하고요. 내년 초부터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에틸렌 같은 경우에 연간 180만 톤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480만 톤의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영업이익의
연간 어느 정도 기여할까라고 봤더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땐 3천억 원가량 영업이익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10년 평균 업황을 적용했을 때는 4,700억 원가량의 기여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올해와 내년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당연히 잉여 현금 흐름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2027년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한 3조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최근 국내에서 종목들의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펼쳐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유 관련 기업들 저희가 이제부터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선 5가지의 투자 포인트, 전략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정제 마진입니다. 실적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 높은 수준을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유 설비의 복구가 언제쯤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도 바라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 설비가 복구가 되더라도 제품의 재고를 또 빨리 쌓아야지 시중에 다른 그런 물건들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채워질까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의 OSP 특히나 S오일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S오일의 원가 부담은 또다시 완화되고 실적의 전망치는 더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나 만약에 급락하게 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유가 자산에 대한 재고 평가 손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정유주들이 핵심은요. 유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보다는 정제 마진의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마진율, 재고가 얼마만큼 남아있고 그리고 사우디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유가를 팔았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3가지 부분이 정유주의 앞으로의 주가의 가치를 판단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데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의 흐름이 엇갈리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6,800선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6,800선이 깨진 채 6,795.2포인트로 지나가고 있고요. 저점 부근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1.69%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반도체 관세 부과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MLCC와 기판단에서는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조선과 방산 건설주도 오늘 내림세 보여주면서 코스피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코스닥도 소폭 내림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 또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면서 835.8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화장품 주단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을 방어해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보장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거세게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코스피의 약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현재 1조 3천억 원 던져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에 잠깐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매도로 포지션을 잡으면서 3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만이 지수를 방어해내면서 2,100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폭이 줄기는 했는데요. 38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1,309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물량들을 담아내면서 1,354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첫 번째는 가상자산 관련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석 달 만에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을 확대를 했죠. 이 과정에서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까지 블록체인 자산 결제 사업이라든가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IT센 글로벌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8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쿠콘이 22.44%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날도 3.36%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챗봇 AI, 생성형 AI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시장에서 경쟁이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중심으로 기업용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요. 구글도 제미나이를 앞세워서 AI 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했거나 또 자체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마음 AI와 솔트룩스는 이 기업용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1.5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솔트룩스는 상승분이 조금 반납이 되긴 했습니다. 0.68%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P소프트는 현재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2.73%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죠.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하실 거고요. 오늘의 종목 이슈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로 문을 열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동 발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까지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동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의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미국 달러화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시작으로 하면서 향후 주요 7개국 통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클래리티법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죠.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가상자산의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 관련해서 구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경우에도요, 비자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과 AI 기반한 차세대 금융 결제 시장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히기도 했고요. 또 다른 기업 쿠콘의 경우에도 국내외 디지털 자산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US 달러 기반의 충전과 QR 결제, 그리고 ATM 출금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념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오늘 매수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쿠콘의 경우 앞서 이슈도 살펴보셨는데 현재 구간에서 22%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3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뱅크웨어 글로벌 11% 급등세로 또 치고 올라왔고요. 헥토파이낸셜, 더즌과 우리기술투자까지 5에서 8%대 강세,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 관련주로 함께 엮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스포스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불식시켰다, 실적으로 증명했다라는 이야기를 받아갔습니다. 고객 관계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두 기업인데 세일스포스가 그간 AI가 소프트웨어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에 올해 들어서 주가가 22%나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4%
33% 넘게 치솟았습니다. 소프트웨어주도 이제 AI로 돈을 버는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됐는데요.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113억 5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15조 원을 넘겨섰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1% 성장이고요.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7%나 늘어났습니다. 35억 3천만 달러로 약 4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이 매출에 있어서 순이익까지 봤을 때 크게 증가했는데 엔트로픽의 지분 투자가 순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AI 관련 제품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AI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트 보스의 연 환산 매출이 15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240% 전년 대비 늘어난 수준이었고요. 이에 따라 세일스포스에서는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했습니다. 기존에 459에서 462억 달러에서 464억 달러까지 가이던스 상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CEO의 발언도 화제가 됐습니다. 사스포칼립스라는 구독형 소프트웨어가 AI 밀려서 끝난다는 주장이 만연했었는데 이제 그런 허튼 소리는 그만할 때입니다 라고 일축했고요. AI는 세일스포스의 사업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안에서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주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함께 분위기 보시죠. SP소프트 현재 상한가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고요. B2N, 엠로도 10% 이상의 급등세, 센즈랩과 같은 보안 기업들도 오늘 탄력받으면서 센즈랩 10%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도 현재 구간 5% 가까운 오름세 8,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주 관련 소식인데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유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이 다시 쪼그라든 건데요.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에 체결했던 협상 MOU와 관련해서 복원될 가능성이 없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이 6월에 양해각서 조건의 복귀가 뜻이 없다라고 중재국에 반복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현재 초점은 협상 복원이 아니라 대이란 경제 압박, 이란을 경제적으로 왕따시키겠다는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라라는 이런 요구를 주변국들에게 계속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G20 회의에서 대이란 경제 압박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 S오일입니다. S오일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미국 발레로사의 마진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이에서 3분기까지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41달러를 상회하면서 미국 대표 정유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고요. 예상보다 훨씬 강한 업황으로 이 덕분에 주주가치 상승에 선순환에 안착했다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특히나 잉여 현금 규모가 2026년 올해 2.4조 원에서 내년에는 3조 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 주당 배당금 역시 10,000원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놓으면서 오늘 시세에도 영향 주고 있습니다. 정유주 분위기 함께 보시죠. S오일 현재 8%대 강세로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14만 8,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S오일 우선주도 함께 견조한 흐름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GS까지 3에서 4%대 강세, 극동유화도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위원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그리고 포착주까지 종목 파인더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총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하면서 오늘 주가에 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증에 따른 영향, 호재일까 악재일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유상증자는 세 가지가 있죠. 이제 일반, 그다음에 제3자, 이제 주주 배정이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무엇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지, 어느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이나 그 외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보는 입장에서 무엇이 특이하냐면 삼성자가 들어가는 기업들도 유상증자를 하는구나.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는구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어떤 기업이든지 필요하면 유상증자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자금의 차입을 도입을 이제 결정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앞에 삼성자가 들어가는 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것은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아마 주주분들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2010년도 초반에 지금의 삼성 ENA인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장 폐지될 뻔했었죠.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재용 회장이랑 삼성이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도와줘서 한마디로 이제 지금 삼성 ENA가 살아 있는 건데. 아무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왜 그 유상증자를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폴리펩타이드 그룹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폴리펩타이드 그룹 이제 펩타이드라는 건 뭘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냐면 아미노산이 한 5개에서 한 30개, 50개 정도 이제 짧은 가치 사슬로 묶여져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위고비, 뭐 오젠픽 이런 것들에 대한 성분을 보면 끝에 타이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뭐 위고비 같은 경우는 세미 글루타이드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펩타이드 성분의 약이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폴리펩타이드 그룹 CDMO 이제 펩타이드 전문 CDMO 기업 인수하는 게 지금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뭐 한 달도 더 됐죠. 그때 당시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서 과연 삼성이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2조 7천억짜리 인수를 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이걸 할 것이냐라고 이제 예상을 했을 때 내부 반, 그 다음에 차입 반으로 한 1조 5천억씩 해서 한번 이거를 현금을 좀 마련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뒤집어 엎고 뭐 삼성이 발표한 건 아니니까요. 주주 배정으로 발표를 했는데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뭐 유상증자했을 때 주주분들이 가장 불만인 것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나 다른 유상증자를 하는 게 불만이 아니죠. 니네 돈 있는데, 니네 회사에 돈 있는데 왜 내부 현금을 안 쓰고 밖에서 쓰느냐. 이게 이제 사실 불만일 수가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신텍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실질적으로 신텍은 뭐 2,700억이 내부에 지금 유보금이 없는 상황이니까. 1분기 기준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현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 1분기 기준으로 1조 5,600억 정도 있었어요. 1조 5,600억. 사실 1조 5,600억을 현금을 쓰고 뭐 외부 차입을 할 수는 없겠죠. 회사에 어느 정도 유보금을 남겨놔야 되니까. 근데 그 1조 5,600억 안에서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이제 돌아오는 그 만기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아마 회사채가 한 3천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거 3,200억 정도를 갚기 위해서 내부에 유보금 남겨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증설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도에 일단은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총 지금 삼성바이오 시총이 70조고 유상증자 규모가 3조 원대니까 희석 비율은 뭐 한 5%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에서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느냐 악재로 받아들이느냐 그걸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모든 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7% 정도 밑거리 거의 없이 지금 마감을 해줄 것 같은데 거래량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래량 생각보다 좀 안 나오네요. 주주 유상증자 가격이 중요하겠죠. 지금 141만 원, 2만 원인가 이 정도 140만 원 초반대가 이제 주주 유상증자 배정 가격인데 이 밑으로 이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리피싱이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내려갈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시장 상황도 중요할 것 같고 시장에서 이걸 어느 정도 크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희석 비율이 사실 5%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슈 갖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좀 맞지 않겠죠. 나머지는 이제 분위기가 결정하는 거고 일단 뭐 수급상으로 이제 외국 기관 쓰고 전일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길게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뭐 유상증자를 좋아할 만한 주주들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오늘 충격으로 모든 어떤 가격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자금 사용처가 잘 사용되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S51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가 아직도 진정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정유업계 수익성 지표인 정제 마진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S51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S51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브리핑을 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를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증권가에서 S51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어떤 리포트가 나온 것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이제 좋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죠.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이제 2조 4천억인데 하반기에 일단 뭐 3조 원이 넘게 나올 것이다. 미니멈을 3조 원으로 잡은 것 같아요. 2조 4천억 상반기, 하반기 4조 원이면 사실 그렇게 큰 어떤 뭐 성장은 아닌데 최하 3조 원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 3분기에 이제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41달러로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이 글로벌 이 복합 정제 마진을 비교를 할 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랑 보통 그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특정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보다 잘 나오냐 못 나오냐를 따지는데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 2, 3분기 때. 일단 뭐 OSP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석유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OSP는 오피셜, 뭐 셀링 프라이스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이 정유사들은 복합 정제 마진이랑 단순 정제 마진 이제 두 개가 있죠. 단순 정제 마진은 그냥 원유를 갖다 그냥 끓이기만 해서 거기서 이제 화학 제품들을 걸러내는 걸 이제 단순 정제 마진, 그다음에 복합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고도화 공정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거죠. 이 고도화 공정을 갖고 있는 설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뛰어나고 우리나라는 이 정유사들이 어떤 그 중질류 같은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기름들, 이제 좀 약간 무거운 기름들, 약간 진흙 같은 재 있는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정제 마진을 고도화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단순 이제 끓이기만 하는 이제 어떤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기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고도화 설비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중동 쪽을 좀 많이 쓰는 게 바로 설비 자체가 중동 쪽 기름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란 사태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중에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로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기름 가격 갖고 급등급락을 하는 게 바로 정유사긴 합니다만은 내년에 봤을 때 이제 지금 시험 가동에 들어간 걸로 일부 시험 가동 들어간 걸 알려져 있는데 울산에 이제 그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9조 원 넘게 투입을 했죠. 아람코랑 같이 S51이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단일 시설로는 거의 제일 큰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 에틸렌 가격이 생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는 없는데 에틸렌을 뽑아내는 NCC,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기업들 때문에 지금 에틸렌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지금 수익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에틸렌 만드는 기업들이 보통 업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내년에 이 S51의 샤인 프로젝트가 가동을 하면 정말 엄청난 에틸렌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업스트림 말고 에틸렌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게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걸 받아서 쓰는 다운스트림 쪽은 좋겠죠. 금호석유화학 같은 기업들. 그건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근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나라 최저점이 4월 달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작년에 한 5만 원대서부터 지금 한 뭐 300%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넘지 못하는 선이 지금 가격대인 것 같은데요. 15만 원 정도 오면은 일단 다시 좀 내려가고 지금 세 번째, 지금 7월 달, 8월 달 들어서면 지금 15만 원대 가격 트라이가 세 번째 도전이긴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일단 증권사 리포트를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은 뭐 원유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내려가지만 않으면 일단은 수급적이나 여러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는 15만 원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까지 한번 좀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51 만나봤습니다.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와 함께 어떤 흐름 보이는지 잘 지켜보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포착 종목 살펴볼 차례인데요. 8월 마지막 주 거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9월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매수기에 열려있는 종목 바로 찾아볼게요. 네, 한국카본 골라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자, 그 한국카본 이제 동성화인텍과 이제 그 LNG성 본행제를 우리나라에서 양분하는 좀 기업인데요. 한국카본은 뭐 하나없은 현대중공업 위주로 많이 좀 공급을 하는 기업이죠. 올해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504억으로 정년 동기 대비 60% 증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한국카본 실적을 보면 사실 올해 주가만 보면 조금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동성화이트는 마찬가지로. 물론 조선주들이 힘이 없어서 내려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뭐 모르는 악재가 없지 않으면 이 정도 빠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빠졌죠. 일단 최근에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카본 자회사들이 좀 자잘한 게 좀 많은데 좀 약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기업 모두 한꺼번에 합병을 해갖고 우리가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좀 합병을 좀 진행 중이고, 일단 그 본행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크3랑 NO96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 개 모두 프랑스 GTT가 그 특허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LNG선 하나 만들면 프랑스 GTT한테 로열티를 100억 이상을 대당 주는 그런 좀 약간 억울한 부분들도 있죠. 한국카본은 마크3 원래 기반인데 마크3 기반 본행제는 좀 가벼워요. 그리고 NO96은 좀 무거운데 내구성이 좋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크3는 가볍기 때문에 어떤 연료 효율이 좋은데 NO96 같은 경우는 좀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오래 쓰죠.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마크3에서 N96 쓰는 쪽으로 고객사를 넓히고 있다. N96을 쓰는 쪽은 하나오션의 N96을 좀 많이 좀 쓰죠. 자, 이제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분기에만 5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기업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가죠. 3분기, 4분기 뭐 나쁠 이유도 없고 시가총액 1조 9천억인데 2분기에만 500억인데 이걸 온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사실 조 단위는 아니 천 단위는 그냥 넘어가는데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은 너무 이게 밸류가 좀 나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는.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고점 기준에서 54,000원, 저점에 18,000원까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반등 줘서 2만 원대 살짝 회복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가격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현재 현재 가격으로 어떤 진입을 하는 건 특별히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한 45,000원 정도 내외, 손절 가격은 2만 원 위쪽으로 살짝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만나봤습니다. 실적 대비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 주셨고요. 오늘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목표 주가 33,000원으로 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점에서 저점의 약간 중간 정도보다 약간 아랫단인 단기적인 목표 주가 한 33,000원 정도로 어떤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또 계획 세우실 때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전격 결정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사상 최대 규모의 M&A 자금인 약 2조 7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승부수다. 당초 보유 자금과 차입을 검토했으나 시장성 조달로 방향을 틀어오는 12월까지 인수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227만 주로 기존 전체 발행 주식의 4.9% 수준이다. 3조 원이라는 조달 규모에 비해 신주 발행 비율이 5% 안팎에 그쳐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시장 부담을 대폭 낮췄다. 신주 발행 예정가는 주당 132만 2천 원으로 전일 종가 159만 4천 원 대비 할인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주주 대상 청약은 오는 11월 9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신한 NH한투 KB증권이 공동 주관을 맡았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이제 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우리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했고요. 가장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인 이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미국 금리에 대한 것, 또 그리고 미국의 AI의 생산성에 대한 것들, 과연 어떤 코멘트를 줄지를 아마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번 주는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지나고 또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고 또 떨어지는 섹터에서 기회를 찾아보고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는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나현진 대표님과 오늘 또 어떤 섹터가 좋은 힘을 보여주는지, 어떤 섹터는 약한지 섹터 대 섹터 첫 번째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한 섹터는 역시 화장품입니다. 최근에 확실히 이 실적에 기반이 되어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있는 화장품주들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좋았는데 뭐 조금의 쉼은 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ESS 관련돼서 뭐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 또 셀 업체들은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또 바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먼저 상승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대표님 요즘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좀 이끌어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화장품주들의 이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제 또 거의 많이 상승이 많이 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거나 조정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좀 더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ODM 업체에 대해서 여전히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미국의 그 화장품 소매 판매 업체 울타뷰티의 실적에서 보면 2분기에 순매출도 증가를 했지만 특히 K뷰티 관련한 부분의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신규 브랜드도 15브랜드 이상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보면 이게 화장품의 성장 스토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샤나 뭐 이런 중소 브랜드들이 네. 직접 이제 판매를 했었다면 올리브영에서 소매 판매 관련해서 이제 장악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ODM 특히 이제 중소 브랜드 이제 약진이 눈에 띄게 드러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이제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소매 판매 업체의 성장 그리고 화장품의 성장도 있지만 특히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신규 브랜드의 힘 그리고 ODM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K뷰티가 글로벌 수출 성장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강화되고 있어서 여기에서의 수급 상황 그리고 수남매에서 조금 안정성을 가지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섹터로 꼽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콜마라던가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ODM 3대 업체들의 이제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중소형 브랜드에 묻혀서 약간 약세를 상대적으로 보였었던 이제 화장품 관련한 대형주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ODM 업체 그리고 대형주 그리고 지금까지 잘 성장을 해오고 있었던 중소형 브랜드까지
화장품 섹터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일의 그 화장품 섹터의 특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ODM 업체와 중소형 브랜드 간의 이제 차별점 그리고 레드오션화 돼가고 있는 이제 중소형 브랜드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필요성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들은 당분간은 우리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글로벌의 시장에서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K-뷰티, K-화장품이니까 앞으로 추이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섹터 확인했고요. 자, 다음은 2차 전지 하락 섹터입니다. 2차 전지주들이 어제는 또 좋은 어제도 설명해 주셨지만 어제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력망 관련된 이야기, 이 비상사태 선포한 것이 오히려 또 2차 전지 ESS에 많은 힘을 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또 바로 어제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 좀 조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쉴 때 오히려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네, 2차 전지가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있었던 이제 행정명령 서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기 네네.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호재가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좀 과도한 상승세가 하루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익 실현 그리고 이제 매물대 소화를 어느 정도는 하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ESS에 대한 성장 기대감 여전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중국산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부분과 전력 인프라 관련한 부분에서의 배제가 좀 더 강화되고 확실하게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 이격도 축소 관련한 측면에서 하루 쉬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초 정도까지의 조정이 마무리되면 뭐 추세적인 상승 흐름 또다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 섹터에서도 화장품 섹터를 포함한 순환매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한 섹터가 또 움직이면 다른 반대되던 섹터는 좀 쉬어가는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수급상 아직까지 약세 그리고 이제 그 수급 이탈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2차 전지의 상대적인 수급 이탈 이 부분이 좀 오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이 뭐 설명해 주셨지만 2차 전지가 오늘 뭐 하락 섹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어제 뭐 10%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하락 출발하더니 장중에는 또 막 양전을 하고 상승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뭐 약하다고 할 수 없고 쉬어가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종목을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화장품이 어쨌든 대표님이 추세적으로 앞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이제 갈래가 여러 갈래로 갈리잖아요. 그동안 전통적인 뭐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도 이제는 올라가고 있고 ODM 업체들이 좋다고 강조도 해주셨고 또 신생 요즘에 가장 또 핫한 APR이나 달바 이런 쪽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여전히 ODM 관련한 부분의 ODM. 성장성 그리고 이제 매출 증가율까지 놓고 보면 네. 가장 안정성을 가지고 성장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 쪽으로 ODM 업체 그리고 그 중에서도 ODM 1위 업체 한국콜마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뭐 실적 발표가 되면서 2분기 매출 4,300억 이상으로 나오면서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OP 마진도 708억. 이제 이 부분도 40% 이상 성장을 한 부분인데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그러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콜마의 이제 해외 법인을 보면 뭐 중국, 미국, 캐나다 이 정도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이제 그 캐퍼 중에서 특히 미국 법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 법인의 현재 가동률이 9% 정도로
초기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미국 법인의 가동률이 정상 단계에 올라서게 되면 특히 미국에서도 앞서 울타뷰티를 말씀드렸지만 여러 신제품, 특히 인디 브랜드들의 직접적인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한국 콜마와의 협력 관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미국 법인의 가동률 상승과 함께 그러니까 해외 법인의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나올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용기 업체, 이제 연우가 자회사로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흑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좀 부담감이 이제 좀 덜어냈다. 그리고 HK 이노행 같은 경우는 그 건강식품 관련한 쪽에서 여전히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자회사에 대한 실적의 안정세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디 브랜드 성장 수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ODM 기업의 대표주로서 이제 ODM 업체에서도 이제 한국콜마의 성장이 좀 더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ODM에서 이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에 비해선 그 시장 점유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성장률로만 보면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성장세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들 중에서는 나연지 대표님은 늘 강조해 주십니다. ODM 쪽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콜마 봤고요. 성장률 측면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도 눈에 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두 종목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봤고요. 다음 섹터 대 섹터 상승 하락 섹터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IT 서비스,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이쪽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 건설주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IT 서비스 AI 쪽,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사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엄청 올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소프트웨어나 요 AI, IT 서비스 쪽이 좋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좋았죠? 예, 미국에서도 IT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삼성 SDS 같은 경우의 주가가 오늘 좀 좋았는데 오늘 좋았던 흐름을 좀 반납하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은 좀 아쉽지만 삼성 SDS를 포함해서 네이버 그리고 SK텔레콤 이 세 기업 정도가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오늘 좀 호재가 이슈로 나왔던 부분은 SK텔레콤의 이제 자회사 SK 브로드밴드에서 인적 분할을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용 기업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인적 분할이 성공했습니다. SK 호라이즌이라는 기업으로 이제 분할이 됐는데 여기에서 자본 조달을 한 규모가 해외 사모펀드 쪽으로 자금 조달을 한 부분이 49% 지분에 대해서 3조 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SK텔레콤의 시가총액 그 측면에서 봐도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특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부분에 기업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네이버는 앞서 SK텔레콤 말씀드렸지만 SK텔레콤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자금 조달을 했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오히려 밀렸습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와는 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SK텔레콤은 직접적으로 자본 조달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직접 늘려나가는 방식이라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감가상각 비율까지 고려를 해보면 앞으로 자본 조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감가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브룩필드와의 이제 협력으로 이제 감가에 대한 부담도 없고 자본 조달에 대한 부담도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이제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수익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자본 조달 방식에 대한 차이로 네이버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 그리고 SK텔레콤이 약간은 열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클라우드 관련한 서비스 쪽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대표 기업으로 이제 뭐 삼성 SDS 정도가 이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종목들이 조금씩 좁혀지고 대장주들이 하나씩 확정이 되는 듯한 시장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말씀해 주신 삼성 SDS, 네이버, SK텔레콤 뭐 이런 정도가 지금 대장주 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 시청자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하락 섹터를 가볼까요? 대형 건설주들이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사실 뭐 건설주들이야 요즘 뭐 사실 좋은 이야기, 좋은 모멘텀들은 다 엮이고 있잖아요. 뭐 재건, 전쟁이 끝나면 재건도 있고 원전도 있고 말씀 아까 주신 데이터 센터 건설도 엮이고 여러 가지가 엮이고 있는데 건설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네, 건설주가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추세적인 약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네네.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정된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수급 섹터가 좀 순환매를 돌면서 그동안 좀 올라왔었던 아니면 어제 좀 강세를 나타냈던 2차 전지처럼 이제 최근 들어서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건설주도 소폭 조정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 관련해서는 이게 중동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원전을 포함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해도 원전에 특화되어 있는 몇몇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주택 부문에 대한 실적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주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이후에 그 건설주의 흐름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특히 뭐 대형 건설사 그리고 플랜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중동 플랜트 재건 기대감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단기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의 추세 상승세에 대해서 뭐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하락 섹터에 이제 건설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자, 건설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상승 하락 섹터까지 봤는데 그러면은 건설주도 뭐 2차 전지 ESS와 마찬가지로 오늘 뭐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건설주의 주변에 좋은 모멘텀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쉴 때 좀 공략을 해봐야겠다. 건설주를 또 주목하고 계신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건설주를 보고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 뭐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뭐 원전 관련한 건설주들이 주목을 받았었다면 이제 건설주에서 조금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분야가 재건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 E&A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랜트나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이제 상당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으로도 특히 중동에 진출한 이제 업력으로도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플랜트 관련한 수주 소식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뭐 그 새로운 그 발주가 나오거나 플랜트 관련해서 뭐 재건이 이제 직접 투입될 정도의 전쟁 상황은 아니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삼성 E&A의 이제 횡보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재건이 조금 현실화가 된다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종목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요. 2분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도 2,731억 원 나왔는데 이 부분이 컨센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 그러니까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주의 그 컨센 대비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서프라이즈가 20% 이상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리고 건설은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20% 이상의 컨센 상향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그 흐름을 보면 삼성 E&A가 전쟁 이후에 4월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횡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 나타난 이후 이제 좀 주가가 크게 오른 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 이평선 수렴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현재 뭐 중동 재건 관련한 소식이나 전쟁 상황의 양호한 흐름
정도까지만 나오면 언제든지 상방으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수소나 저탄소 그리고 에너지 전환 사업 같이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성장성은 뭐 성장성으로 좀 남겨둘 수 있겠고, 그리고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부분 재건,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수급 소외를 제외하고는 뭐 언제든지 이슈화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그리고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표님 삼성 E&A 관심이 시청자분들 좀 많으셔서 여쭤보면 지금 재건에 특화돼서 더 집중적으로 삼성 E&A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삼성 E&A가 만약에 삼성이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서주를 딴다거나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의 기술력, 그러니까 건설 레퍼런스는 삼성 E&A가 뭐 GS건설이나 뭐 현대건설에 대비해선 조금 열세에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포함한 이제 엔지니어링 그리고 발전 설비 같은 플랜트 쪽으로의 삼성 E&A의 이제 성장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그렇죠. 삼성 E&A가 충분히 이제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목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와 연결 지어볼 때는 삼성 SDS에서도 뭐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뭐 GS건설이라던가 뭐 네이버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SK. 비해서는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건설 대비해서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의 수혜까지 삼성 E&A가 가져간다라고 연결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 외에 뭐 반도체 팹 건설이라던가 중동 재건 그리고 플랜트 엔지니어링 토목 관련해서까지 영역을 넓혀보면 삼성 E&A도 충분히 성장할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보다는 반도체 팹 메가 프로젝트 이런 걸로 엮여서 또 수주를 받거나 사업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쪽으로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E&A까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나현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종목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전시장 부스가 북적입니다. AI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할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연결하고 보호해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하는 후공정 기술입니다. 반도체의 데이터 처리량이 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를 더 많이, 더 가깝게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 2.3D 큐브2를 선보였습니다. 큰 패키지 안에 여러 개의 로직칩과 HBM을 수평으로 배치하면서 실리콘 브릿지로 칩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HBM과 로직칩을 수직으로 집적하는 3D 큐브 H도 공개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반도체를 집적하는 기술입니다. 매시브 모델 사이즈를 지원하기 위해서 더 큰 메모리 캐패시티를 얻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이제 쌓는 스태킹 수도 증가시켜야 되고, 컴퓨팅 코어 제한된 면적 안에 여러 개의 HBM 또는 LPDDR 메모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패키징 및 열관리 기술인 IHBM을 내세웠습니다. HBM을 더 높게 쌓는 데서 나아가 내부에 쌓이는 열까지 효과적으로 빼내는 기술입니다.
이 밖에도 열관리 기술을 비롯해 테스트 공정 장비와 글라스 기판 등 차세대 기술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SK hynix holds around 62% of the HBM market today, and Samsung has moved first on HBM4 shipments. Network, network, network. It's not about what you know, it's about who you know. So network. 반도체 경쟁은 칩의 성능을 넘어 패키징부터 장비, 소재, 생산 생태계까지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8%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2달 연속 인상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2부터 7.17% 수준이다. 시장금리가 더 오르면 상단이 8%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변동금리 차주다. 지난달 신규 주담대의 68.1%가 변동금리였고 코픽스도 3.18%까지 올라 향후 금리 재산정 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 추산으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주택 관련 대출 이자는 연간 1조 8천억 원, 기타 대출은 1조 5천억 원 늘어난다. 5억 원 대출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연 125만 원, 월 약 10만 4천 원이 추가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가계대출 규제까지 겹친 상황이다. 당분간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특히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조금은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고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지금 주춤하는데 그래도 실적은 여전히 뜨겁고요.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이죠. 오늘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주가의 추이가 나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톱 부진합니다. 결국에는 미국에도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반도체를 누르고 있는 건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지금을 저희가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지금 3%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빠지고 있는데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갑자기 또 재부각이 되다 보니까 단기성으로 들어왔던 투자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감안해서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차익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이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굉장히 세게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만약에 고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사실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충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규제는 나올 수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번 이슈에 인한 변동성은 단기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좀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동안 15조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 이제 매수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지금 일평균 한 5천억 원 정도 내외가 계속 매수세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천억 원 이상 매수세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는 좀 규모가 크죠. 40조를 이제 3개월 동안 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이제 일평균 한 6천억 원대 중반 정도를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20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조 이상씩 지금 벌써 6건일 정도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7천억 800억 정도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하방이 견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조금만 투심만 살아난다라면 아니면 조금의 매수세만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좀 반등도 나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함께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투톱은 당연히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두 종목 비중은 좀 많이 가져가시기 좋을 것 같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좀 높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시세가 붙을 때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한 포트 전략으로는 소부장도 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소부장이라고 해서 다 좋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찍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선단 공정에 터집이 되고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즉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만 우선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예시로 TFE 같은 경우가 최근에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TFE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장비, 특히 다 테스트 장비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흔들림 없이 가고 있거든요. 뭐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딩 쪽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착에서는 뭐 유일한 종목이죠. 뭐 주성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쪽에서는 뭐 HPSP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가 쌓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분기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무난하게 담을 수가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각 분야에서 선도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소부장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의 분위기는 부진한데 이러한 주가의 조정을 좀 접근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제 또 분위기가 좋았던 게 MLCC 기판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판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엔비디아 호실적 이후에 기판주라든지 이런 MLCC 관련된 종목들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일단은 지금 베라루민 양산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는 더 많은 GPU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HBM도 들어가지만 더 많은 MLCC도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업황이 굉장히 좋고 더 많은 MLCC가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익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 업계에서도 계속 지금 MLCC 업황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당연히 공급 부족이고요. 내년 그리고 2028년도까지도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계속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여기서도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장기 공급 계약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가장 또 좋은 업황을 지나고 있는 게 MLCC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보여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대장주는 모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기죠. 오늘도 지금 현재 정규 시장에서 2.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때도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 110% 정도 늘었었는데 그만큼 이미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2분기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이제 MLCC 관련된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더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실적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걸맞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종목 좀 더 말씀드리면 소부장 중에서는 키스트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한번 눌림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선도 기업이죠. 무라타 같은 기업들 쪽으로 리드와이어라는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 종목도 실적이 쌓이고 있어서 지금 소부장주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일단 저가권에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를 삼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LC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MLCC 하면은 엮여서 항상 거론이 되는 게 기판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하실까요?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메모리 반도체 좋은 것처럼 네. 기판 그리고 MLCC가 가장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뭐냐면 공급 부족해서 지금 고객사들은 난리인 상황이죠. 왜냐면 계속 달라고 하고 있지만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설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일주일 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굉장히 큰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 부족이 이 또한 MLC와 마찬가지로 기판도 2028년도까지는 쇼티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히나 이제 AI 가속기의 성능이 점점 더 이제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대면적 기판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대면적 기판들을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판 면적이 커지면 한 장의 패널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양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 부족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은 기판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쇼티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들 물론 기판 관련된 종목들 다 매력적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베라루빈 쪽이 나오면서 소캠에 대해서 다시 또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베라루빈에는 소캠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캠 관련된 매출들이 제품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적용되는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심텍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심텍이라는 기업과 그다음에 TLB 두 회사가 지금 가장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심텍 같은 경우가 시장 지분을 한 50% 정도 가져갈 걸로 보고 있고 TLB는 지금 주요 고객사가 물론 3대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요 고객사 쪽에서 점유율이 지금 한 40% 정도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대 산맥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심텍과 그다음에 TLB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심으로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난하게 배팅 가능한 종목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BH는 좀 저평가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에 43,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 1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400억 원이었는데 올해 900억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순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극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를 감안하면 PER이 6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IT 관련된 기업들 중에 6배 수준까지 내려간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중장기 베팅하기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 있는 종목이어서 저PER 종목들을 좀 찾으신다면 BH도 한번 중장기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판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반도체 성장과 함께 연동돼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또 판매가 되고 기판과 MLCC 기업도 주목받는 게 결국에는 AI 시장의 성장과 데이터 센터의 증설 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건설되게 되면 당연히 전력기기나 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또한 기대가 되기 마련입니다. 역시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AI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기기 설비도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 전력을 옮길 수 있는 전력 인프라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프라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공장을 굴릴 수가 없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수요는 당연히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된 전력망도 상당히 많습니다. 30년에서 50년 이상 된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규 산업에서도 지금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기타 과거에 있었던 이 교체되는 노후된 전력망 수요까지 함께 겹치면서 폭발적으로 전력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전력기기 3사,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 일렉트릭,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를 보면 3사의 2분기 말 합산 수주잔고가 36조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2에서 3년 정도 수주잔고가 거의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은 그 어느 섹터보다도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제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력기기가 이미
최근에 이제 2분기 신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고부가치 제품들의 반영이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익성까지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뭐 반도체 쪽에서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왔었는데 모든 섹터들이 관세는 좀 민감하죠. 특히나 수출주들 같은 경우. 근데 이 전력기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변압기 3사 같은 경우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관세에서 거의 열애인 종목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FOB 계약들을 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물건을 그냥 바닷가까지만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부터는 고객사가 관세를 부담하는 이런 계약들도 있었고 일단 지금 쇼티지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훨씬 더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도 없다는 점도 장점이어서 일단 이런 종목들 계속 3, 4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 번 이제 저평가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산일전기가 오늘 그래도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일단 PER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종목이어서 미래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산일전기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이야기해 주시면 종목 관련된 언급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 하면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기대감 속에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요. 특히나 미국과 관련돼서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ESS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중국 견제에 대한 반사의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 진짜로 이제 실적의 개선이 ESS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도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캐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섹터이긴 한데 이제 뭐 캐즘을 이제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 판매량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ESS 쪽에서 기대감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ESS 사업만 보더라도 2차 전지는 충분히 우리가 볼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견제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생산 기지가 유럽 내에 없으면은 사실 관세라든지 이런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헝가리에도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생산 시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규제에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전력이 끊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정전이 나면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ESS라는 거죠. 여기뿐만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원래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거든요. 풍력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도 전력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는 좀 전력이 많이 생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생산이 될 때 ESS에 저장을 해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산업 쪽에서 ESS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선호주로 일단 반도체로 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일단 코어 자산으로 좀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뒷단에 뭐 LNF와 같이 LFP 배터리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최고로 빠른 어떤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함께 묶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작은 종목 중에 하나가 한중 NCS인데 몇 번 2차 전지 말씀드릴 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7월 말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간단합니다.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 대규모의 ESS 같은 경우는 발열을 잡지 못하면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효율 같은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냉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순행식 냉각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한중 NCS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를 주력 고객사를 갖고 있고 EV 쪽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니까요. 한 200일선 이상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반도체 기업들 여전히 실적 전망이 뜨거운 상황인데 관련 파생해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기업들까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별로 좀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트코인 불장이 이어져도 내년부터는 수익에 22% 세금이 부과된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소득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다. 남은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매긴다. 예를 들어 한 해 순이익이 1,000만 원이면 과세 표준은 750만 원, 세금은 165만 원이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를 어떻게 파악할지도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에서는 기본 공제를 6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 차례 미뤄진 코인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세후 수익 계산이 중요해졌다. 네,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볼 거고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네요. 잭슨홀 미팅 앞두고 좀 경계감으로 봐야 할지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이게 뭐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뚜렷하게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도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이 결국에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역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역시 좀 제한적인 것 같다. 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미국의 이제 관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근데 하루 이틀 나왔었던 얘기가 아니고 뭐 시간이 나면 날수록 관세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빚을 끌어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 가격까지 상승을 해서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빚은 더 거침없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관세로 반도체를 전가를 시킬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미국에서 쉽게는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계속 방향성 없는 박스권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결국에는 일단 발빠른 순환매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었던 남북 경협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뭐 오늘 다시 순환이 연계가 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석유화학 이런 종목들까지 상승을 했고 이번 주에 들어서 상승을 했었던 섹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2차 전지, 원전, 건설, 게임 뭐 이런 쪽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에 대한 고스란히 주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섹터가 없고 하루 걸러 하루 반등이 계속 뭐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네. 점은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미국의 보안주 옥타든지 크라우스트라이크가 폭등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두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은 AI 쪽에서의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으로 해소가 되면서 오늘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섹터 순환매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매매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이런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나는 수익을 실현을 하고 다른 쪽에 또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오늘 올라가면 내일은 또 다른 쪽이 올라가고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장 자체에 대한 수급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에 대한 반등과 강세 흐름으로 연계가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번 주에 들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네. 다음 주는 이제 9월이고 네. 좀 긍정적인 효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고요. 종목 업종별로 워낙에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유동성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수급의 흐름도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좀 박자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좀 힘을 내주려는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의 분위기 좀 체크하고 갈까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동시호가 구간에서의 이 낙폭이 조금 더 보입니다. 2% 가까이 좀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133포인트 하락세 감지되고 있습니다. 6,77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최저점 부분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권 시도 오늘 장중에 한 3-4차례 정도 상승 전환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강보합권 지켜낼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상승이 나타난 반면에 코스피 200에서 급락세가 더 나타나면서 2%까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함께 빠져나갔고요.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대 순매도세로 확인됩니다. 기관도 2천억 원대 팔자세, 개인 나 홀로 순매수로 2,600억 원대 순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개인 나 홀로 사자세로 1,054억 원대 매수 우위 확인됩니다. 시총 상위 흐름 짚어보고 가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에서 5%까지 낙폭 그리고 있고요. SK스퀘어까지 오늘은 3%대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돋보이는 것은 삼성전기고요. 현재 구간 2%대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소폭의 반등 보여줬고요. 삼성생명도 1%대 상승세로 좀 선방하는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30조 규모의 유증 이야기 나오면서 6%대 하락세 3조 원대 유증 이야기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약한 모습을 이어갔지만 식품과 화장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정유주들이 하단을 좀 방어해 주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수가 마지막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이 지수를 끌어내렸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3%가량의 하락세, SK스퀘어 역시나 3%가량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했고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수입 반도체에 대한 고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담감이 국내 증시로 이어지고 있고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럽게 다가간 듯합니다. 하지만 삼성전기, LG이노텍과 관련된 기판 기업들의 분위기는 오늘도 좀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줬고요. LNF와 같은 2차 전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3%대 시대가 이제는 문을 열었는데요.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은행 관련된 기업들은 예대 마진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 은행주들과 그리고 보험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중공업 관련주들도 시장 대비는 괜찮은 모습 나타나면서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나 1에서 2%가량의 오름세를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유주들이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S오일이 그 수혜를 받아가면서 9%가량의 강세를 보였고요. SK이노베이션 역시나 어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4%가량의 강세를 보였는데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분위기는 좋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합병 비율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약하게 마감을 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화장품과 식품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내수주들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부각을 받으면서 LPR이 오늘은 6% 그리고 삼양식품도 4%가량의 오름세를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개별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3조 규모의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내내 좋지 않았고 결국에는 6%가량의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역시나 3%가량 주가가 빠지면서 마감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알테오젠이 좀 받쳐주는 모습 나타났었고 어제는 좀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부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괜찮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젠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형 변경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 속에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동국제약도 15%가량의 강세, HLB 그리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와 같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목받았습니다.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화장품 기업들과 함께 오늘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줬고요. 파마리서치와 휴젤이 5에서 6%가량의 오름세를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더 증가하는 가운데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시장 대비 괜찮은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이 약했던 만큼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 나타났었는데 원익 IPS가 1%가량의 하락세, 로봇 관련 기업들도 약했습니다. 로보티즈도 5%가량의 조정을 받았고요. 심텍도 오늘 3%가량 빠졌습니다. 하지만 장비단에서 HPSB와 ISC 같은 경우에 1%가량의 상승력을 그려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터주들이 하루 걸러 하루 사이 상승과 하락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SM과 JLP 엔터 일제히 상승했고요. 역시나 식품 관련된 기업들, 화장품 기업들 코스닥에서도 좋았습니다. 실리콘투와 하림지주 오늘 4에서 8%가량의 강세 그리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메가 코리아도 무려 10%가량의 두 자릿대 강세를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화장품과 음식료 업종이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1%대의 약세에 머물렀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 지켰습니다. 코스피는 1.79% 오름세, 전거래일 대비 123포인트 하락이고요. 6,788포인트 그렸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보합권 마감 소폭의 오름세로 838포인트 지켜냈고요. 코스피 200은 2%대 낙폭이 감지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장 초반에 6,901포인트가 고점이었고요. 7,000선의 고지를 계속해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장중에 6,780포인트까지 저점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코스닥은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3차례 정도 상승 시도를 한 끝에 결국에는 보합권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829포인트까지 저점 낮췄다가 그래도 40선까지의 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838포인트를 사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또 빠져나가면서 1조 7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도 매도에 동참하면서 3천억 가까이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순 매수세 4천억 원대 순 매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아래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순매도세였고요. 930억 원대 순매도, 기관도 소폭의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사자세 그리면서 980억 원대 사자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삼성전기와 SK스퀘어가 S7 종목들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 가져갔고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5일까지 정유주의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가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 마진의 개선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비롯해서 원전주가 이번 주에 선방하는 흐름이었죠. 두산에너빌리티 4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아래에서는 이러한 종목들 자리했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은 코스피 삼성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MLCC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MLCC 종목들 안에서 공급이 수요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MLCC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기 오늘 장 초반에 146만 원까지 고점 그렸습니다. 2.6% 종가 기준으로도 상승 흐름이었고요. 142만 1,0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안에 앞서 외국인의 순매수 리스트 1위에 올라온 삼성전기 기관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를 했고요. 한미 반도체까지 기관의 수급 가져갔습니다. 이 밖에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화장품주도 오늘 수급 양호하게 흘러가면서 주가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네이버와 삼성 SDI까지 자리했고요. 삼성 SDI 이번 주에 대규모 재원을 확보한 마련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오늘로 5거래일 연속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과 ST팜 같은 제약 바이오주들 올라왔고요. 리노공업과 ISC, 예스티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자리했습니다. 특히나 예스티의 상승세가 돋보이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향으로 175억 원 규모의 장비 칠러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3분기 영업이익도 27%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특히나 단일 브랜드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활약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미에서 인기가 많은 코스알엑스, 에스트라, 그리고 라네즈 같은 브랜드의 선전이 돋보이면서 하반기에는 북미와 유럽에서의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5만 1,200원까지 고점 보여주기도 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5% 상승, 15만 6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수급이 몰린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AI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엇갈린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드웨어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고강도의 관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된 것인데요. 단순히 반도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버와 노트북과 같은 완제품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벨이 제한적인 실적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3%가량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까지도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은 또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은 듯합니다. 여기에다가 AI가 확산될수록 해킹에 대한 위협은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는데 100여 곳의 기업들이 공동 사이버 방어를 촉구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졌고 미국에서 사이버 방어와 관련된 보안 기업의 실적이 괜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안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우리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같은 AI 사업을 영위하지만 사업 분야가 다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엇갈린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3조라는 숫자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선택하면서 오늘 주가가 6%가량 급락세를 그리면서 마무리를 했죠. 이렇게 3조 규모의 자금을 모은 다음에 사용할 곳은 스위스에 있는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고요. 송도에 공장을 증설하는 데도 일부 금액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CDMO 관련된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는 펩타이드 CDMO 기업으로도 거듭나기 위해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이 자금의 마련의 방식이 조금은 주주들에게는 좀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듯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3조가량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전문으로 하는 SK 호라이즌을 신설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주가의 분위기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죠.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선택을 하면서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했고요. 이제는 올해 금리의 상단이 어디일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은행과 보험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의 방향성이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우선 은행과 보험 관련된 기업들은요. 금리가 인상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이익이라던가 투자 수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고 화장품과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삼고 환경 속에 경기 방어주의 역할, 특히나 최근에는 내수주가 아닌 수출주로 탈바꿈을 하면서 이 부분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9월장 전략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마지막 주 거래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리 인상 소식도 있었고요. 엔비디아의 실적도 나왔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또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었지만 시장 반응은 좀 미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 또 잡고 가는 게 좋을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포인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될 이제 잭슨홀 미팅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대통령의 타코 관련돼서도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허시 의장이 결국에는 최근 이야기를 매파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점. 근데 최근 물가 지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CPI나 PPI나 이번 주에 발표했었던 7월 개인 소비 지출도 예상치를 좀 부합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매파적인 의견에서 비둘기파적인 의견으로 스탠스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AI로 통해서 생산적인 부분에 이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인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순으로 케빈 허시의 입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은 이벤트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다양한 대내외 이벤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은행 금리도 인상이 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크게 이제 굵직한 이벤트를 보면 베이지빅 공개 정도와 독일 이제 3대 가전 박람회인 IFA가 열립니다. 9월 4일 금요일 날 열리기 때문에 일단 뭐 연초에 CES 그리고 MWC에 이어서 IFA에서도 어떠한 그런 AI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이 공개가 많이 되는지 네. 그러면 당연히 또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디바이스 확대로 인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탁금이 지금 10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지 않고서는 시장 자체에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 수급에 대한 방향성이 얼마만큼 빨리 바뀌는지를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역시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호재가 또 수급을 살아나게 할 수 있을지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종목별 장세 안에서 볼 수 있는 종목 골라주셔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삼성 SDS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 여러 가지 그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도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역할을 좀 가지고 있는 쪽이 삼성 SDS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의 다양한 AI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SI 쪽 관련돼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동사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점에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와 AI 팩토리 협력 관련된 부분으로 클라우드 관련된 실적도 우호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때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보안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삼성그룹의 AI 연계 기대 그리고 엔비디아 AI 팩토리와 실적까지에 대한 모멘텀이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만 1,5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24만 원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분이 38만 원이긴 한데 1차적인 목표가는 28만 원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8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1만 9천 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에서 다양한 AI 인프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서 꼭 살펴볼 만한 삼성 SDS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 시장 한마디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시장이 이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이 어려운 만큼 시장 방향은 조만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뭐 힘들었었던 구간들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또 굵직한 이벤트들 이번 주 들어서 다 마무리가 돼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잭슨홀 미팅만 안전하게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9월 기대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 방향의 확정을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조 연설 또 나타나게 될 텐데 어떤 이야기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서 방향성이 잘 정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